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 짐승들의 세계를 거의 생각하게 합니다. 예, 푸틴이 갑자기 꼬랑지를 절반쯤 내리고 한국에게 우리에게 잘 지내봅시다. 뭐 이런 그 올리브 가지를 흔들었는데 완전히 뭐 짐승들 사이의 힘과 힘의 대결 뭐 그 게임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른바 비우호국으로 분류되는 서방 언론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러시아 혐오적인 태도를 본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점을 높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뭐 거의 짐승들의 세계죠. 냉혈 그리고 힘에 의한 논리.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 안에 어떤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박아놓을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우리의 보다 풍요한 삶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이 이렇게 꼬랑지를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연달아서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때려도 좋아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죠. 영국은 이 메시지를 이미 5월 달에 냈고요. 미국은 6월 초에 냈고요. 단지 미국은 이때 또 저거를 걸었습니다. 제한 조건을 걸었죠. 하르키우 방어를 위해서만 그 목적에 한정해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도 좋다. 그리고 그 무렵에 최초로 아타큼스 300km 사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전에 아타큼스 제공한 건 160km인가 짧은 거예요. 구형이에요. 300km는 최근에 제공된 겁니다. 5월 말 뭐 이 무렵입니다. 독일도 또한 6월 들어서서 러시아 영토를 독일 무기를 써서 공격해도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독일 무기 중에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타우루스는 안 줍니다. 그 타우루스는 크리미아 대교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아직 크리미아 대교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 못 내렸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타우루스를 잠깐 보시면 이게 우리는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감격을 별로 안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감격적인 무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그 화면의 요 대목은 뭐냐면 땅 벽을 4개인가 3개를 뚫고 들어가서 빈 공간을 만났을 때 터져라. 그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지하 방카가 작살납니다. 자, 벽 하나 뚫었죠? 2개 뚫었습니다. 3개 뚫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번을 뚫고 터지든지 4번을 뚫고 터지든지 그 공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량, 다리를 파괴할 때는 다리는 상판을 구멍을 뚫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리의 다리, 교각을 때려야 무너집니다. 그럼 다리의 다리를 때릴 땐 명령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뚫고 들어가서 땅 하고 뚫고 들어간 다음에 쾅 하고 부닥쳤을 때 터져라. 공간에서 터져라가 아니라 이번엔 부닥쳤을 때 터져라. 그렇게 또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이거죠. 상판을 뚫고 들어간 다음에 교각을 만났을 때 터져라. 충돌했을 때. 그래서 이 타우루스가 이게 무시무시한 무기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를 지금 철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개발 중이죠. 자, 아마 개발 잘 될 겁니다. 또 프랑스는 2024년 6월에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들어서서 우리가 준 무기로 러시아를 때려도 좋아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각국의 이유는 다 제각각인데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이렇게 강화돼 가니까 푸틴이 꼬리를 반쯤 말아 넣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러시아의 하르키우 대공세는 실패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하루에 한 1,000명 사상자를 냈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러한 공격이 아닙니다. unsustainable losses.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손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축적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 벤 허지스 장군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Russians also know, the Kremlin knows that this is not sustainable. That's why they have avoided recruiting heavily from Moscow and St. Petersburg, because they don't want a bunch of funerals happening in those cities. Instead, the funerals tend to happen out in the poorer reg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central and eastern Russia, where people are willing to take the bonus of money if they join the military. And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르키우 대공사 가지고 러시아가 판을 뒤집는다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 다시 미국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유럽의 지원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러시아만 개피를 본 거예요. 참, 네, 안 됐습니다. 푸틴 아재 정말 안 됐군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번 하르키우 대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그 이미 4월부터 이 그 러시아 정유 시설을 이제 장거리 드론으로 때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예, 지금도 살벌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금 꽤 진행이 돼서 러시아는 점점 더 어떤 그 초이스에 몰리게 되는 게 뭐냐면 원유 상태로 수출할래? 그러려면 이제 가격 할인이 많이 돼야죠. 아니면 유정을 폐쇄할래? 그 초이스로 몰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만약에 한국이 여기에 본격 가세하면 어떨까요? 결정적입니다. 한국이 마음 먹고 육군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가 박살나죠. 155mm 포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죠. 이미 30만 발이 미국을 통해 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K9 자주포를 만약에 직접 한 100대 지원해 버린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예. 이게 한국 그 무기들이 살벌해 가지고 예, K2 탱크를 좀 지원한다. 그래도 게임 끝나죠. 예. 이제 그 한국 무기들이 살벌해서 우크라 같은데 한국의 마음을 먹고 지원해 버리면 예, 작살 나는 겁니다. 또 K239 천무 다연장을 지원한다. 저게 하이마스의 화력의 2배인데 뭐 러시아 작살 나는 거죠. 저거 지원하면. 예. 그 다음에 신궁 맨패스 지원한다. 이런 거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 헬기는 뜨지도 못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스팅어 미사일을 대체하는 건데 예. 그 스팅어가 이제 재고가 바닥 나가니까 예. 신궁 같은 게 필요하죠. 또 현궁 탱크 킬러. 예. 저게 이제 자블린을 대체하는 거죠. 예, 그것도 역시 재고가 간당간당하니까 저런 거 지원하면 러시아 탱크, 러시아 장갑차 작살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마도 매우 절제된 간접적 지원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7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거든요. 아마 그때 압력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매우 절제된 간접적 지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뭐 우리 무기 가지고 러시아 때려도 좋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럼 전황이 확 바뀌는 거냐? 전쟁의 성격이 확 바뀌는 거냐? 아닙니다. 전쟁의 성격, 전체 그림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전략적 목표가 명확지 않습니다. 벤 허지스 장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I don't see that as quite such a turning point. It's good news, obviously, and the Ukrainians didn't waste any time in hitting targets, air defense weapons, logistics, etc., on the Russian side of the border. And, surprise, surprise, Russia did not retaliate with nuclear weapons. So 예, 이게 비꼬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뭐 뻑하면 우리 뭐 핵무기 쏜다 했는데 아니 미국제 무기 뭐 유럽제 무기 가지고 러시아 본토 안을 때렸는데 우크라군이 핵무기 못 쐈다 그 소리입니다. we just continue to deter ourselves because of an excessive fear that Russia might do something about it. I think this hesitancy and indecision and incremental decision making is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we have not committed to helping Ukraine win. We still don't have a clearly defined end state for this war. And it's difficult to have good policy if you don't have a clearly defined end state.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방식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멈칫거리고 그리고 찔끔찔끔 조금씩 풀어주고 이게 결국 뭐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략적 목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적 목표가 없다면 이거 뭐 그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그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좋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거기다가 또한 하르키우 지역 방어를 위해서만 그리할 수 있다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게 좀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이제 그 얘기인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어쩌면 그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인지 몰라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지만 시간을 질질 끌어서 러시아가 감질나게 만들어서 그 도박 중독자가 막 그거 아니에요. 이 판에는 꼭 이길 것 같아. 또 돈 잃었어. 또 새 판 시작됐어. 이 판에는 꼭 이길 것 같아. 또 돈 잃었어. 그래서 살림 거덜나는 거거든요. 도박 중독자들. 똑같은 거죠. 요번에는 좀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박살낼 것 같아. 또 박살났어. 러시아가 박살났어. 안 됐어. 요번에는 될 것 같아. 안 됐어. 요번엔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질질 끌면서 러시아 자체를 완전히 소진시키고 골병들게 만들고 푸틴 체제의 그 골간을 완전히 그냥 그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이것이 미국의 전략 아니겠냐. War of attrition. 소모전, 장기전, 지구전. 지구전이라는 책을 모택동이 썼죠. 저는 이제 지구전이라는 책을 미 국무부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모전, 장기전, 지구전으로. 그러려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그 서방과 미국의 감질나는 지원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뭐 어쨌거나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라는 전쟁 의지가 약화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약화됐다는 얘기도 있고 전혀 약화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양반은 이제 전 나토 동맹군 유럽 최고 사령관을 한 미국 장군이죠. 필립 브리드러브라는 분인데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나토 동맹군 유럽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통렬한 말을 합니다. 일단 요번에 뭐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요번에 풀어줬는데 그거 10년 늦은 거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And I think the starting point of this conversation should be that we need to remember we're in the 10th year of this war. 10th year of this war. It started in that late winter of 13, early winter of 14, and here we are today. And I bring that up because I believe that there's a lot of hullabaloo about how this decision was made quickly and so forth. We're 10 years late in making this decision. We should have never limited Ukraine's use of Western weapons. Russia, since day one, has been using weap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strike from all around the compass into Ukraine. And yet we in the West have limited Ukraine's response.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4년에 러시아가 돈바스와 크리미아를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집어먹은 때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 건데 2013년 말 2014년 초부터 시작하면은 이 전쟁은 지금 10년째 된 거다. 근데 10년이 지나서야 최초로 서방 쪽에서 무기를 주면서 러시아 본토 영토 안을 공격해도 좋다. 비록 제한된 조건이지만 이렇게 했다라는 건 10년이 이미 늦은 거다. 그러니까 2022년에 본격화된 러시아의 2차 침공은 실은 2013년에 시작된 1차 침공의 확대판이다. 그동안 서방 완전히 그 손 놓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곰고 골마서 이 지경까지 터진 거다. 이런 아주 통렬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번 말은 더 통렬합니다. 예.
서방과 미국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소심하다. 푸틴은 뻥카다 전부. 뻥이다. 전부 협박과 뻥이 푸틴의 무기다. 근데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서방과 미국의 지금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I'm happy that we have finally done this. I'm happy that we are beginning to allow Ukraine to have effect inside Russia. I'm unhappy that we have done it in such a limited way. It is once again an indication of just how deterred the West and specifically my country is by Mr. Putin's war of words, his propaganda war in trying to affect Western policy. So here we are. We make a decision to let Ukraine use our weapons to fire into Russia, but we limit it to the very shortest range missiles we have. We limit the target set that they can shoot at, and we sort of put boundaries on their ability. It's almost like we're assuring Mr. Putin, listen, we're going to do this to stop your Kharkiv, but we're not going to advantage Ukraine. We're not going to allow Ukraine to defeat you. The basic tenets of this war haven't changed, and I think that's a 예, 지금만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너희를 공격하게끔 오케이 놔준 거는 너희가 하르키우를 먹으려고 해서 그런 거고, 뭐 기본적으로 전쟁 성격은 변한 게 없어.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전쟁에 이기도록 하지는 않을게. 너희 힘 붙이는 힘 닿는 대로 끝까지 한번 싸워봐. 이런 정책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백모같이 빼딱한 놈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나토 동맹국 유럽 최고 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라는 미국 고위 장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sad statement on Western policy, and frankly, it's a sad statement on U.S. policy. 네. 서방 정책이라는 게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런 근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두 얼굴이 있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제 국가 의지라고 얘기되는 그게 굉장히 약해요. 일관된 국가 의지가.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정권 안에서도 국민 여론에 의해서 크게 발목 잡혀 있고, 그러니까 여론을 그냥 가로지르고 사고를 치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요. 미국과 유럽이.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참 한심한 건데, 그래서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미국과 유럽과 같은 그런 뿌리 깊은 열강들이 어떤 국가 의지, 일관된 국가 의지를 갖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기풍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가 박살날 수도 있죠. 그게 제어가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세계를 박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그런 열강들이 스스로의 파워에 대해서 파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무력화시켜 온 상태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무력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미국선 이제 고립주의, 막가파 고립주의가 이제 팍 폭발을 했죠. 트럼프 때부터. 2016년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8년째 폭발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제 끝판에 온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미국은 막가파 고립주의가 이제 막장에 가서, 막가파 고립주의의 막장에 가서 이게 거의 이 열병, 이 질병을 미국이 극복할 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요새 생각이 들고요. 유럽은 자주국방으로 태세를 전환 중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정치 문화가 강화되고 있는 거고, 유럽은 유럽대로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거고, 대서양을 두고서 서쪽에 미국, 동쪽에 유럽이 전부 강화되고 있어서 대서양 체제, 디 애틀란틱 시스템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단극 다자주의가 되는 거죠. 예, 뭐 숄츠나 뭐 이런 뭐 마크롱에 대해서 시진핑은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전략적 독립성을 우린 중국은 깊게 존경하고 참 높이 평가합니다. 뭐 이런 소리는 이제 앞으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숄츠는 아직도 뭐 다자주의, 그러니까 다극체제, 멀티폴라를 얘기를 하지만
그 멀티폴라의 의미가 굉장히 완화됐어요. 옛날에는 러시아나 중국도 한 소리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건 쑥 들어갔죠. 그럼 결국 유니폴라예요. 서방과 미국 중심 하나라고 중심축이.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풀어가는 유니래터럴리즘이 아니라 다자주의라고 해요. 단극 다자주의. 원래는 단극이면 유니폴라면 유니래터럴리즘 같은 유니가 돼요. 유니. 단극 그다음에 일방주의. 유니래터럴리즘 일방주의. 그다음에 다극 멀티폴라면 멀티래터럴리즘 다자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단극인데 다자주의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지향점이야. 단극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anti China, China de-risking, value oriented 글로벌리즘이에요.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치 체계, 이 지향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극이 형성됐기 때문에 또한 미국 혼자서의 힘으로는 중국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자주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막가파 고립주의를 이겨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뉴스위크 기사인데 요새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뜹니다. 그 미국은 이제 보면은 그 경합주 한 6개에서 10개 사이에서 결판 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어느 주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텍사스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데라 그래야 되나? 예. 그 뭐 그런 데서 텍사스는 아닐 거고 뭐 저기 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기울 확률은 없단 말이죠. 또 캘리포니아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으로 기울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는 주들을 다 빼고 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주가 많이 잡으면 10개, 작게 잡으면 6개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죠. 격전지. 이 격전지에서 원래 바이든이 좀 밀렸었는데 트럼프를 넘어서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뭐냐면 Joe Biden suddenly leads Donald Trump in multiple battleground states.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갑자기 복수의 여러 개의 경합주, 여러 개의 격전지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상태가. 법정 개망신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 주변 핵심 인물들이 계속해서 지금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가고 이러거든요. 스티브 배넌도 7월 1일부터 감옥 수감되죠. 5개월인가 뭐 4개월인가 수감됩니다. 로저 스턴 선거 전문가고 러시아 커넥션이랑 관계 있는 사람. 이 사람 유죄 판결 받고 잠깐 감옥 살았을 거예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FBI의 거짓말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유죄 판결 받고 감옥을 잠깐 살았나? 마이클 코엔 요번에 이제 그 뉴욕 재판에서 트럼프를 패배시키는데 결정적 증언을 했죠. 변호사고 픽서 해결사였죠. 릭 가이즈 선거 전문가, 알렌 바이스버거 트럼프 진영의 CFO 금고직이죠. 폴 매나포트 선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차례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을 간 거예요. 이게 전부 그래요. 2016년 캠페인에 관계된 사람들 5명,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 2명, 2020년 캠페인에 관계된 사람들 5명, 지금 주변에 12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혼자서 지나가던 사람을 술 먹고 두드려 패서 유죄 판결 받고 감옥을 간 게 아니라 전부 트럼프의 2016년 캠페인이라든지 트럼프의 사업이라든지 트럼프의 2020년 캠페인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직간접적으로 트럼프를 옥죄어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태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아주 추잡한 스캔들에 대한 소문도 있어요. 그 뭐 앱스타인 그 섬에다가 그 어린 소녀들 데려다 놓고서 그 성접대 이상한 변태 성접대 하다가 그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서 자살했는지 자살당했는지. 그 앱스타인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트럼프는 1990년대부터 한 20년 동안 둘이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그 추문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 차치하고라도
이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미국이 뭐 또 서방이 유럽이 명확한 어떤 전략적 목표 없이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소모전을 시키는, 그러면 뭐 러시아가 망하는 건 좋은데 그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박살 나는 거죠. 그런 잔인한 게임을 할 수 있다. 또 그런 잔인한 게임이 꼭 잔인한 의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데가 그 국민 그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여 가지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의지를 가다듬지를 못하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변덕스럽고 소심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서방의 흑역사를 너무나 깊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충만 꼽아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 보면 1945년에서 대개 1946년 말 정도까지 한 1년 반 동안 미국이 아니 어떻게 한국을 풀어가겠다는 얘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당연히 반공 분단 국가, 단정 수립으로 풀 수밖에 없죠. 아니 저기는 소련이 지배하고 있는데 걔들이 순순히 북한 내놓겠어요? 그럼 반공 분단 국가로 독립하는 게 맞아. 그것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데 한 1년 반 이상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남침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거의 안 하잖아. 사고 칠까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51년 선거에서 트루만이 이제 이제 임기가 트루만이 임기에 한 번 더 나오려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후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후보가 공화당에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됐죠. 아이젠하워가 약간 고립주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52년부터 52년 선거죠. 51년 선거 52년부터 아이젠하워 되자마자 그냥 묻지마 저거로 갔죠. 저기 묻지마 그 휴전으로 분위기가 갔죠. 그래서 우남이 야 우리 너희는 휴전하든 말든 우리 계속 싸울 거야. 그래서 방공포로도 석방하고 난리를 부려서 한미동맹을 간신히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동맹도 안 맺으려 그런 거지. 그냥 휴전하고 그냥 손 털고 나가겠다 이거지. 뭐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딨냐고.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4만 명이 죽었는데 좀 황당한 거죠. 그 다음에 닉슨은 미국이 열심히 월남전에서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69년도인가 괌선언 해버리잖아요. 월남전은 월남화해야 되고, 아시아에서 반공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고 이제는 아시아 각국이 좀 많이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죠. 뭐 닉슨이야 뭐 워낙 미국이 몰려서 그랬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카터는 이건 이란 혁명도 미국이 자초한 거거든요. 팔레비를 지원을 해줬으면 저렇게까지 악화가 안 돼요. 근데 이란의 이슬람 세력이 팔레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뛸 때 같이 팔레비 죽이자고 칼 들고 들어갔다고요. 그 이란 혁명. 그 다음에 제2차 오일 쇼크. 이란 혁명의 결과로. 그거 자초한 거지. 그 다음에 이란 혁명과 제2차 오일 쇼크로 지금 나라가 죽을 똥살똥한 상태인데 79년에 한국 방문해가지고 박정희 제거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날렸잖아. 국회 연설에서 인권, 민주주의, 인권, 민주주의, 인권, 민주주의 그것만 떠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카터가 미중 수교 및 완차이나의 주범입니다. 79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79년인가 8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왜 그 사진에 보면 저기 어디야 등소평이가 미국 방문해가지고 그게 농담 삼아서 5갤런 해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모자 뻥긋 솟아서 큰 카우보이 모자. 그게 모자가 얼마나 큰지 이 안에 뭐 한 14리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15리터, 15, 14, 5갤런 18리터구나. 18리터 들어가는 해트라고 그러죠. 보통 5갤런 해트 쓰고서 키는 요만한 사람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게 그때예요. 이 미중수교하고 완차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 중국 사랑이 89년도 천안문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트럼프의 관세 전쟁까지, 미국 나홀로 관세 전쟁까지 한 30년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한국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거센 친중 친북 물결이 몰아치죠. 우리의 혈맹이고 우리랑 같이 죽고 못 사는 나라인 미국이 중국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럼 우리도 중국과 사랑 비슷한 걸 좀 해야 되고, 중국과 사랑 비슷한 거 좀 하다 보니까 북한이랑도 결국 사랑 비슷한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 지내야 돼. 쎄쎄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여덟 번째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계속 도발을 하는데 오바마가 그때 우리 그냥 꾹 참고 육자회담 계속 하면 됩니다. Strategic Perseverance, 전략적 인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전략적 진흙대가리죠. Strategic Muddle-headedness죠. 그 우리는 제가 대충만 앉은 자리에서 꼽아봐도 한 8번 정도 나라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비를 겪었는데, 이 고비들이 전부 미국과 서방의 국가 의지의 결여, 미국과 서방의 국가 전략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뼛속에 박혀 있냐면은, 실제로는 지금도 이제 그게 많이 작동하는 건데, 의무로양으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주국방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시키고 우리가 사회정치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냥 총알밥 신세로 그냥 황당한 일 겪을 수 있다. 이게 박혀 있는데, 문제는 그거 아무리 잘해도 종중 간첩 같은 집단을, 또 그 집단을 뒷받침하는 정신 문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총알밥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자력 잠수함이 없어서 총알밥 되거나 핵폭탄이 없어서 총알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성취해낼 수만 있다면, 종중 세력을 이제 제압을 하고, 또 그 종중 간첩 같은 세력을 뒷받침하는 이 빌어먹을 놈의 언론 풍조와 지식인 담론, 이것을 우리가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미국과 유럽을 견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왜냐?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의 최전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